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피폭,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죠? 하지만 막연하고 섣부른 대응은 위험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올바른 대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분을 모시고 함께 피폭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보건물리팀에서 근무하는 윤석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그럼 우선은 피폭이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피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사선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방사선이란 일종의 에너지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방사선을 외부로 방출하는 능력을 가진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X선 촬영이나 CT 촬영 등 질병 진단 및 암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산업 현장, 생물학적 연구, 종자 개량, 해충 방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나오는 방사선 에너지를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받는 것을 피폭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폭은 외부 피폭, 내부 피폭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부 피폭은 신체 외부에서 오는 빛이나 입자 형태의 방사선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으로서 이런 외부 피폭으로 인해 신체 내에 방사성 물질이 새로 생겨나거나 남지는 않습니다. 내부 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공기를 코를 통해 흡입하거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물 또는 음식물 등을 먹거나 피부를 통해 신체 내부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피폭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연 방사선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서 X선 촬영을 통해 생활 속 피폭을 체험하고 있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나쁜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 사고, 피폭 시에는 인체 악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죠. 방사선은 연간 제한 설량 1mS보다 1000배 이상으로 피폭될 경우에 약 10%의 범위에서 식욕부진, 피로감,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000배나 5000배 이상 피폭되면은 2주나 한 달 이내 골수 기능 저하, 감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매우 높은 방사선량에 노출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며 낮은 선량에 노출될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네. 피폭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영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피폭량이라는 것은 여기 측정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강도가 약한 점검용 방사선원이 있고 방사선 측정기로 이 선량을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기를 켜고요.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가까이 갈수록 방사선이 개수될 때마다 짧은 비품을 내면서 선량이 방사선이 측정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험도 보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생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천 밀리시버트 이상의 피폭의 경우 아주 큰 사고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큰 사고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험한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대응 절차가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는데요.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집 밖에 있다면 신속히 귀가해서 문과 창문을 닫고 손발과 얼굴을 씻고 옷도 갈아입습니다. 만약 귀가가 어렵다면 가까운 콘크리트 건물을 찾아서 들어가세요. 이러한 행동은 모두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소규모나 개인 피폭 사고라면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사선 영양 클리닉에 방문하여서 내부, 외부 오염과 피폭 상황에 대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측정기만 있으면 피폭받은 사람들의 피폭 방사선량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현장 작업 중에 사용하는 용도이고요. 실제 사고 피폭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방사능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장비들로 정밀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감마선을 발생시키는 세슘 137, 코발트 60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감마 분광 분석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특히 피폭받은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같은 배설물 시료로 내부 피폭량을 추정하죠. 네, 이렇게 소변을 활용해서 내부 피폭량을 알 수 있는 거군요. 다른 방법들도 혹시 있을까요? 전자상자성 공명 시스템 측정 장비는 주로 외부 피폭이 의심될 경우에 치아나 손톱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로부터 측정한 신호로 인체가 직접 받은 방사선량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알파 분광 분석 시스템 장비는 배설물 시료에 존재하는 알파 방출액종 방사선을 측정하여서 인체 내부의 알파 방출액종의 양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밀 측정 장치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다른 장비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액체 성광 계수기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액체 성광 계수기는 시료에 존재하는 베타 방출액종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비이고요. 주로 삼중수소, 카본 14 같은 방사능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피폭받은 피해자들은 직접 박사님을 찾아와야 될까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신계수기 장비는 감마 방출액종이 인체 내부에 유입되었을 때 몸의 조직을 뚫고 외부로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측정값으로 인체 내부에 들어온 감마 방출액종 양을 추정하여서 피폭설량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피폭선량을 알아볼 수 있는 장비들도 있군요. 그럼 박사님, 이런 장비가 필요했던 사고 사례를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큰 규모의 사고 사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예전의 일입니다. 1987년 9월 브라질에서 고준위 세슘 137 방사선 암 치료기가 방치되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총 11만 2,800명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를 진행해야 했고 그 결과 249명에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29명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선량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50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였죠. 이러한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 또 다른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 전력 산실로 원자로를 식혀주는 내각 장치가 가동을 멈춰 수소 폭발로 인한 대규모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하여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내부 및 외부 오염과 피폭설량을 평가한 사례죠.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는 방사성 요오드 내부 오염 선별 검사를 즉각 시행했고 이후 중장기 세슘 내부 오염 평가를 위한 전신계수 검사는 2011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대응과 피폭 선량 평가 대표 사례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피폭 사고는 없어야 하겠죠. 그래도 박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피폭 사고에 대한 정확한 선량 평가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피폭되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방사선량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정밀한 장비를 활용해서 피폭 방사선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게 되니 정말 흥미롭고 아는 게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사선 피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방사선 안전 수칙을 스스로 잘 지킵시다. 그럼 같이 외쳐볼까요? 내가 지킨 방사선 안전 수칙. 자리 잡는 방사선 안전 문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